이렇게 암담해진 데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가 엄청나게 큰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걸 통계적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일단 연소득이 일정에게 미달하는 가구,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아래 위로 쭉 순서로 세운다면 딱 가운데를 잘라서 가운데 밑에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왜? 빈부격차 해소잖아요. 민주당이 대실패를 했잖아요. 이거 우리가 대성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본인들의 신뢰,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당대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은 5명 중에 1명꼴로 줄어들었고요. 자식대에 비로소 신분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한 30%로 줄어들었죠. 앞이 캄캄한 겁니다. 이생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내 대에는 희망이 없다. 암울하다. 자식 대에도 그렇다. 이런 상태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좀 이따 보면 알지만 이렇게 암담해진 데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가 엄청나게 큰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걸 통계적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일단 하여튼 원인이 어디 있든 간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기간 동안에도 꾸준히 떨어져 왔다.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 더 떨어지고 있다. 이게 우리가 어쩌면 돌파구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희망을 거기서 봅니다. 청년들은 더합니다. 오른쪽 표를 보면 계층 이동 가능성이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은 100명 중에 6명밖에 안 된다. 청년들 중에 아마 굉장히 낙관적인 청년들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사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건 이제 국제 통계인데요. OECD 국가 중에 저소득 가구에서 중위권, 평균 소득 가구로 올라가는데 몇 세대가 걸리느냐를 가지고 수치를 계량화해서 발표하는데 보통 웬만한 OECD 국가들은 4.5세대 만에 가장 가난한 세대에서 중위, 중산층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통계인데 우리나라는 5세대, 0.5세대가 더 길죠. 그러니까 최악입니다, 우리나라. 실제로 이 점이 우리 국민들을 가장 불행하게 하고 암울하게 하고 좌절시키는 그런 요소들이다. 이거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래서 오늘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교육정책과 복지정책 그리고 노동정책,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옆에 써 있는 이런 내용들이 담긴 우리 당의 비전이 국민들께 체화되도록 전달될 때 비로소 우리 당의 다음 집권의 길도 열리고 그리고 뭔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거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사다리 일에 관해서 우리가 국민께 우리 당이 이런 약속을 했으면 좋겠다. 모든 정책에 있어서 교육이 됐건 복지가 됐건 노동이 됐건 경제정책이 됐건 간에 어느 부처에 어떤 정책이든 간에 이른바 사회유동성 지수라는 걸 개발을 해서 저는 이걸 사다리 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층 이동 지수를 만들어서 우리가 왜 모든 개발 사업에 환경 영향 평가를 선행시키죠? 그것처럼 이 사다리 지수를 모든 정책에 다 환경 영향 평가처럼 선행을 시켜서 거기에서 후한 점수를 받은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국민들께 공약을 한다. 이게 뭐 우리 당, 고맙습니다. 이게 우리 당의 약속이 됐건 어느 대권 주자의 약속이 됐건 간에 저는 지금 하나하나 강론적으로 뭘 던지고 계세요. 뭐 기본소득, 안심소득, 무슨 전일제 교육, 친여성 국가 이런 식으로 던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한 줄로 함축할 수 있는 큰 틀에서의 목표, 비전이 있고 나서
강론이 있어야 비로소 국민들께 그 진정성이 전달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비대위가 출범한 지 한 달 남짓 됐는데 미래통합당이 바뀌고 있다, 조금씩 지지도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바뀌고 있다 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 우리 당이 총론적으로는 그럼 어떤 사회를 지향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약속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우리 당이 집권을 한다면, 만약에 우리 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이제 우리들은 이것만 매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국민들께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드리는 게 저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사다리 1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 정부가 가장 실패한 게 두 가지가 있죠. 첫째, 부익부 빈익빈, 이걸 해결하겠다고 집권을 해놓고 여기에서 가장 크게 실패를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소득 기준으로 볼 때 부익부 빈익빈이 더 커졌고요. 그건 뭐 통계청발, 통계 기준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왜 민주당이 대실패를 했다고 얘기하느냐? 복지 예산 늘릴수록 양극화가 벌어져서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정할 거예요. 이걸 분식하려고 통계청 산식을 바꿨어요. 작년 재작년에 통계청장 바꾼 거 기억나세요? 통계청장 바꾸고 통계 산식 바꿨어요. 국민 못 속입니다. 체감하고 있는데 어떻게 속입니까? 어려운 사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잘 사는 사람 점점 더 잘 사는 사회,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어요. 이걸 또 기본소득이라고 똑같이 나눠주는 걸 하게 되면 더해지지요.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산식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다 아시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이 표처럼 저 4인 가족 기준으로 연 수입 6천만 원이 중위소득입니다. 내년도 기준으로 짰습니다. 어차피 논의를 하게 되면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시행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음 대선 이후에 시행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미리 중위소득을 6천으로 본 겁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은 5천 몇백만 원밖에 안 돼요. 어쨌든 2023년을 기준으로 6천으로 놓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지원금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 이렇게 해야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죠. 안심소득을 하게 되면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5가지 장점이. 소득격차가 획기적으로 해소됩니다. 상대적 박탈감, 절대적 빈곤감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특히 딱 잘라서 중간 밑에 국민들께는 엄청난 혜택이 돌아갑니다. 두 번째, 복지정책의 가장 큰 고민이 근로유인을 해칠까 고민하는 거죠.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미국의 이른바 우파 경제학자의 대표격인 프리드만이 설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박기성 교수하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일을 더해서 돈을 더 벌면 탈수급할까봐, 수급자 대열에서 탈락할까봐 일을 오히려 피하는, 회피하는 그런 역기능이 있잖아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과 무관하게 합산해서 얼마를 지급을 하니까. 세 번째, 돈을 나눠주더라도 부자들은 안 쓰고 은행에 놔둘 가능성이 높지만 어려운 분들은 그거 바로바로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효수요 창출에 효과가 있다. 이게 경제학자들의 설명이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보시면 알 겁니다.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고용부 장관까지 무슨 심사를 한다면서요. 공무원들이 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죠. 우리가 설계한 대로 시행을 한다 그러면 복지부의 인력이 3분의 1 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시뮬레이션에서 나옵니다. 복잡한 내용은 생략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할 거라면 안심소득이 좋다.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당내에 뭐 청년 기본소득 정도로 타협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글쎄요. 참 제가 원내에 들어왔으면 참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이 많았는데, 어쨌거나 안심소득이 대안이라는 걸 충분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 냅둬도요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화두가 될 겁니다.
그 논쟁에서 이미 저희는 이기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전 국민 동일한 액수를 나눠주는 기본소득은 실현 가능성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요거는 그들이 주장하는 민주당 버전의 똑같은 액수를 나눠주는 기본소득 연 200조가 필요한 그 경우에 다 없어지는 제도들입니다. 이게 이 저항을 극복할 수 있겠어요? 이 정부 들어서 수시냐 정시냐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어요. 21세기 4차 산업혁명을 코앞에 두고, 코앞에 둔 게 아니죠. 이미 진입했는데 창의적 인재, 협업형 인재, 뭐 문제 해결형 인재, 이제 다 귀가 따갑게 들어서 아시는 그 인재상의 변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교육제도는 그대로 있어요. 일본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에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교육계획을 시작을 해서 올해부터 대입 수능 시험을 바꿉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준비가 덜 돼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어요. 뭘 취소하고 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일본은 앞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비틀비틀할지언정 가고 있습니다. 우린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교육개혁해야 되고요. 얼마 전에 대입제도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씀하신 것 저는 시의적절하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입제도, 대학 교육도 중요하지만 초, 중, 고등학교 교육도 전 세계가 다 바꾸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무풍지대입니다. 아직까지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이거 가지고 씨름하고 있어요. 정말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한심해. 일자리, 이제 비정규직이 빛의 속도로 늘어날 겁니다. 그걸 지금 공공기관 정규직화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당랑거철 이 생각이 납니다. 수레바퀴가 달려오는데 앞에 개똥벌레 한 마리가 수레바퀴한테 내 이 도끼 맛을 봐라 그러고 덤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비판을 했더니 뭐 의원님이 그랬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라도 의지가 있지만 너희 당은 그런 의지라도 있냐. 정말 토론 한번 붙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공공기관 정규직화로 해결할 수 있는 건지. 경제 전 부문에서 사경제 부분이 훨씬 크죠. 거기서 지금 비정규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몇몇 공공기관의 적자를 감소하면서 경영상태의 악화를 감소하면서 정규직을 늘리는 걸로 과연 이 도도한 쓰나미와 같은 물결을 해결할 수 있을 거냐. 핵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일자리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To be continued입니다.